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근로자의 개념할 때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학습했죠. 이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하고 파견 사업주가 파견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파견 근로자가 하고 난 다음에 임금은 사용사업주가 파견 사업주에게 그 돈을 주면 거기서 파견 사업주가 수수료를 떼고 이제 정산해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이와 같이 파견 사업주는 바로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즉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영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근로자 권익보호의 원칙에 위반하게 되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근로자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에게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공민권 행사라는 것은 아주 대표적인 것이 우리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공의 직무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근로자가 사용자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근로감독관에게 통보를 해줍니다.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증인으로 또는 사용자에 대한 위법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또는 공익위원회에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위원으로도 참여를 할 수 있죠. 이와 같이 그런 것을 공익직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공민권 행사 공익직무에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근로자가 이웃집과 분쟁이 생겨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 중에 사용자에게 소송을 했는데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으니까 갔다 오겠다. 이런 것은 허용이 될까요? 그것은 공민권 행사가 또는 공익직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적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이러한 시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점심시간에 갔다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근로자 공민권 행사의 보장 원칙에 어긋납니다. 근로시간 중에 줘야 됩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청구한 시간이 사용자가 판단할 때 가장 바쁠 때, 업무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때 청구했기 때문에 다른 시간으로 변경해도 괜찮겠냐, 이렇게 말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가 이렇게 공민권의 행사,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한 시간을 할 때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유급휴가를 줘야 되는가, 이런 건데요. 근데 법령 또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실시를 해도 됩니다. 네, 이제 제4단으로서 근로기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전부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모든 사업장에는 전부 적용이 됩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일부 적용이 되고요. 적용이 제외되는,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동거하는 신종만을 고용한 사업 또는 가사 사용인입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보도록 하죠. 네, 근로기준법이 적용 대상 사업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사업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활동 주체가 유기적인 조직을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모든 작업을 말하고 사업장은 그 장소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모든 사업장을 법에서는 줄여서 사업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업의 목적이나 업종 형태, 영리 추구 여부, 허가 유무, 국내외 장소는 불문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든 바와 같이 교회, 성당, 절 같은 종교시설이라든지 또 정당 같은 정치적인 조직, 그 다음에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단체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를 고용을 하고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한 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어떤가 하면 지난번에도 말한 것 같이 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만 그 중에서 공무원에 관련되는 특별한 법이 있고 그러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그 특별법의 적용을 공무원들이 받게 됩니다. 그 공무원의 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 예컨대 우리 방송대학교도 국립대학교거든요. 근데 이 국립대학교에는 저도 교육공무원 신분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기성의 직원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 관계법을 적용을 받는 교수와 직원들은 특별법 적용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방송대에 종사하는 직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이에 따라서 통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회사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에서 우리 한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 회사, 지사를 두고 있는 그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시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상시 5년 이상 사업자. 이런데 그때 상시가 뭐냐? 해당 사업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 예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그 사업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입니다.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다 근로자의 산정할 때 근로자로 되지만 파견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파견 근로자의 소속은 사용사업주가 아니거든요. 파견 사업주라 그랬죠. 그러므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파견 근로자는 제외를 합니다. 자, 사법시험이나 공인노무사 시험 문제를 보면 종종 상시 근로자 3행 이하의 사업에 적용되는 규정 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로 어떤 경우인가를 이제 살펴보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 3행 이하의 사업은 일부 적용이 되거든요. 적용되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 그걸 보시고 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보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제2장을 보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근로자가 아주 중요한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상시 3년 이하의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에도 근로시간 부분에도 3년 이하의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자, 전부 적용되지 않은 근로자는 가사사용인데 왜 가사사용에 대해서 전부 적용하지 않느냐면 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 개인의 권리가 그러니까 개인의 사업장의 근로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들고
사생활에 보호를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이 가사 사용인이란 뭐 가정부, 이모, 가정에서의 그 집사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하게 되죠. 근로기준법이 일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짧은 그런 근로자는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단기간에 근무한 근로자는 해고 예고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한 사업이 직무 종사자는 근로시간과 휴게와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는데, 그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자로서 기간제 근로자, 기간을 정한 근로자죠.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등 공무원관계법,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선원법,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란 특별법의 적용을 각각 적용받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근로기준법의 효력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크게 세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위법행위를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하나가 또 근로감독관 제도를 두는 것, 위법자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는 것, 이 세 가지로 실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법 준수에 관해서 행정감독하고 행정지도도 하는 한편, 사용자 위법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가 통보하거나 진정을 했을 경우에 그걸 접수하고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절도를 당했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경찰서로 가죠. 그런데 노동관계 법령의 위반을 둘러싸고 노동 문제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는 제1차로 근로감독관을 가야 합니다. 이 근로감독관은 제1차의 수사기관입니다. 노동문제에 관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공무원인데도. 그래서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의 임금 직접 가서 조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출석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문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행정지도에 만일에 사용자가 불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검찰에 형사사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죠. 위법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제 그 사업주는 법 위반의 경중에 따라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자와 종업원은 위법행위자를 처벌하는데, 이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자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주도 처벌을 합니다. 이걸 양벌기준이라고 하는데, 다만 사업주가 그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서 그 위법하지 말라고 대리인 사용자 종업원에게 상당한 주의도 시키고 감독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자 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제 그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자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주도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이 사업주에는 법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서 징역형은 부과를 안 하고 벌금형을 사업주에게도 부과를 합니다. 자, 이제 그 근로기준법은 위법행위자에 대해서 형사벌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임금에 관련한 조항들이 위법했다. 사용자가 이제 위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자가 고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검사가 이 위법 사실을 알고 나면은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기소 또는 공소라고 그러죠. 근데 피해자가 우리는 사업주를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러면 상호서를 보낸다거나 하여튼 명시적인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은 97년에 들어왔는데 회사가 어려울 때 이제 임금을 못 줄 정도로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졌을 때 사업주 또는 사용자를 구속을 시키고 또는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해서 그렇게 되면 사업이 이제 정지가 되겠죠. 운영 정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근로자가 임금을 받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러한 문제에서 이런 조항이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즉 임금 관련 조항들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의사가 처벌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는 일종의 반의사 불벌죄가 들어왔다는 거. 그 다음에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 명령, 재심 판정을 불이행한 범죄는 이 부당해고인가 아닌가, 구제 명령을 어떻게 할 건가, 재심 판정을 어떻게 할 건가, 어쨌든 노동위원회거든요. 그 노동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노동 문제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개입에 대해서 이제 노동위원회가 먼저 조치를 취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벌칙은 아니죠. 행정 지도에 대해서 불응을 할 경우에 행정기관이 이 제재를 가하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위원회에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보고 또는 출석의 경우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 부담합니다. 그 벌칙은요, 근로기준법에서의 벌칙은 근로자는 받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받죠. 근데 과태료는 사용자 근로자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장에 법령에 대한 요지를 게시하라. 취업규칙의 요지를 게시하라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 또 사용자가 관계서류 보전을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취업규칙에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들에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오늘 강의 제2강의 근로기준법에 관해서 이제 기본 원칙 적용 또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보장 등에 관해서 학습을 모두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강 총론에서 제1강에서는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개관에 관해서 그 다음에 또 제2강에서 근로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두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제3강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관한 것인데 윤혜림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2편 근로조건에 관해서 임금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4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바와 같이 교재와 2015년에 새로 개편된 워크북 그리고 멀티미디어 강의를 반복 학습하시고 그 다음에 신문이나 뉴스에서 노동사건이 보도될 때 그 보도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수강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법학과 강의교수 윤혜림입니다. 오늘은 근로보호법 3강에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이 근로의 조건과 관련하여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죠. 근로계약의 특성과 체결 방식,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체결의 원칙, 또 근로계약의 기간에 대해서 공부하시고요. 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문서이긴 합니다만 이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중요한 문서인 취업규칙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어떠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근로조건에 대해서 가지는 효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근로계약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에서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입니다. 자, 이 근로계약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에서 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로 근로자의 노동력, 다시 말하자면 근로자 자신이 이 사용자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것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고요. 반대로 자, 이러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근로계약은 민법의 다른 계약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노동력이라고 하는 이 상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말하자면 이 근로자의 노동력이라는 것은 인간인 근로자와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근로계약을 통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근로자 자신이 되게 됩니다. 인격을 포함한 근로자 자신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근로계약은 계약의 전반에 걸쳐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고 또 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법원은 바로 사용종속관계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민법에서 이 계약 체결의 원칙은 당사자 간의 자유롭고 대등한 의사에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나 이 근로계약은 민법상 고용 계약의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된다라는 점에서 사실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 놓여있지 못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계약에 노동법이 최저한의 기준을 둠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실질적인 대등성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근로계약에 대해서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 생활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서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지금 이 계약 관계가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도급인지 위임계약인지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노동법과 법원은 이 당사자 사이에 맺은 계약이 근로계약인지 여부는 당사자 간에 맺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상관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원칙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설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우리는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인식을 하더라도 이 계약 관계가 노무 제공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상관없이 이것은 근로계약인 것이고 따라서 노동관계법에 따르는 다양한 원칙들을 준수해야 되는 계약이 된다. 이렇게 실질에 따라서 근로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이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식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당사자 사이에 자유로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 이것은 구두일 수도 있고 서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는 것이 이 근로자의 권리 확보에 있어서 가장